문 열지 마. 라면 냄새가 왜 이렇게 나? 엄마가 여기서 뭘 한 거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반지와 부엌의 형광등은 한 번 깜빡이고 오래된 냉장고는 낮게 웅웅거렸지요. 누군가는 말로 막고 누군가는 눈으로만 막았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공기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라면 스프 냄새와 냉장고 고무 패킹에 오래 붙어 있던 습기 냄새가 한꺼번에 튀어나왔지요. 첫째는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습니다. 둘째는 팔꿈치로 문을 다시 밀어 닫으려다 힘이 빠진 사람처럼 손목이 꺾였습니다. 막내는 발끝을 뒤로 빼다가 바닥에 물기 자국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가 칸마다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고 봉지의 빨간색과 노란색이 벽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매니 선반에는 묶음 라면이 두 줄로 포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컵라면이 박스째로 잘린 채 들어가 있었지요. 냉장고를 채운 느낌이 아니라 냉장고를 막아세운 느낌이었습니다. 첫째는 봉지 하나를 꺼내려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봉지는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고 그 소리가 부엌에서 지나치게 크게 울렸습니다. 둘째는 그 소리에 흠칫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막내는 말없이 냉장고 문 안쪽 포켓을 보았습니다. 포켓엔 물통 하나와 소금 봉지가 있었고 그 옆에 종이컵 몇 개가 구겨진 채 끼어 있었습니다. 밥 반찬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채칸은 라면 봉지로 눌려 찌그러져 있었지요. 첫째의 시선이 냉장고 아래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약 봉지였습니다. 글씨는 흐렸지만 날짜가 보였습니다. 한참 지난 날짜였습니다. 첫째는 그 날짜를 읽다가 마치 자신의 혀가 마르는 것처럼 입천장을 한번 하찼습니다. 둘째가 억지로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라면 좋아했잖아. 말은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말끝이 부엌 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르며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막내는 그 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막내의 눈이 냉장고 안쪽 구석을 훑쳤습니다. 구석에는 라면이 아니라 접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수증인지 봉투인지 한 번 접고 또 접어 넣은 종이였습니다. 막내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잡아 빼려 했고 종이는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면 봉지들이 종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종이 모서리가 끈적한 결로에 붙어 있었지요. 첫째는 그 순간을 못 본 척하려 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 어색했기 때문이죠. 그는 밖에서 늘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의 부엌은 낮았고 천장은 가까웠으며 냉장고 문은 그들의 얼굴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셋의 얼굴은 밝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피부는 창백했고 눈밑은 피로처럼 어두웠습니다. 둘째가 한 발 다가와 라면 묶음을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봉지 속 면이 아니라 오래 쌓인 습관이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둘째는 손끝을 떼고 손바닥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쟁인 거야. 막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괜찮다. 먹었다. 걱정 마라. 그 말들은 늘 빠르고 짧았고
전화를 끊기 위한 말처럼 들렸지요. 막내는 통화 기록을 떠올리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그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냉장고 뒤쪽에서 다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셋의 마음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첫째는 결국 냉장고 문을 더 열었습니다. 문이 끝까지 열리며 냉장고 안쪽 LED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라면 봉지 사이사이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약통, 봉투의 모서리, 그리고 마른 밥풀처럼 붙어 있는 얼룩. 둘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야채칸을 열었습니다. 칸이 열리자 라면 봉지가 같이 밀려 나왔고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텅 빈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바닥엔 간장인지 된장인지 검게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었다는 흔적이지 있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아까 보았던 접힌 종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주어 빼냈습니다. 종이가 빠지며 라면 봉지 하나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치 누군가의 숨이 끊기는 순간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막내는 종이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종이의 접힘은 너무 촘촘했고 손끝이 떨려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지요. 첫째가 막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소에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서류를 넘기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 한 장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첫째가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은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왜 숨겼지? 둘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냉장고 안쪽을 더 자세히 보다가 문 안쪽 포켓 아래에 얇은 봉투가 하나 더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봉투를 꺼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마치 봉투 안에 있는 것이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체온인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 바깥에서 겨울 바람 소리가 스쳤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 먼지가 형광등 빛을 받아 빙글 돌았습니다. 셋은 그 먼지를 한동안 보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늘 더 늦게, 더 깊게 오는 법이니까요. 막내는 결국 종이를 한 겹 펼쳤습니다. 종이 위엔 인쇄된 글자가 보였습니다. 납부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짜, 그리고 금액. 막내는 그 숫자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목을 죄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막내의 손에서 종이를 조심스럽게 가져가려 했고 막내는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두 사람 사이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입술이 하얗게 질리는 동안 냉장고는 계속해서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냉장고 속 라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머니가 숨겨둔 또 다른 칸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라면은 두 묶음만 주세요. 계산대 너머 사람이 또요? 하고 묻기 전에 손이 먼저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 손등은 겨울바람을 오래 맞은 사람처럼 거칠고 굳은 살이 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시의 재래시장 골목은 해가 기울수록 더 좁아 보였습니다. 간판 불빛이 켜지면 골목은 따뜻해질 법도 한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젖은 타일 냄새가 먼저 몸을 붙잡았지요. 생선 가게 앞 비닐막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비린내가 한 번씩 지나갔고 떡집의 김은 유리창에 얇게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장바구니를 끌고 있었습니다. 바퀴 한쪽이 덜컥거려서
고르지 않은 바닥을 지날 때마다 딱, 딱 소리가 났지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소리 틈에서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상인이 추운데 뭐 좀 더 챙겨가요 하고 말할 때도 그 사람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지요. 말이 길어지면 숨이 길어지는 법이라 숨이 길어지는 걸 피하는 사람처럼. 마트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한번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따뜻함은 고마웠다가 바로 야속해졌습니다. 따뜻하면 배가 먼저 생각나고 배가 생각나면 견뎌온 것들이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라면 진열대로 곧장 갔습니다. 라면 진열대는 늘 밝았습니다. 봉지색이 밝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들여다보는 곳이라 빛이 모이는 듯 했지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묶음을 집었습니다. 한 묶음, 그리고 잠깐 멈칫. 손이 다시 한 묶음을 더 집었고 그 다음엔 그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더 집을 수도 있었지만 그 이상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칸엔 계란이 있었고 그 옆엔 두부가 있었고 반찬 코너에는 작은 멸치볶음 팩과 김치 한 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반찬 코너를 스쳤습니다. 아주 짧게 스친 뒤엔 바로 다시 라면으로 돌아왔지요. 시선이 돌아오자마자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장바구니 안에는 이미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무, 파 한 단, 그리고 약국 봉투. 약국 봉투는 손잡이 끈이 늘어나 있었고 안쪽에 들어있는 알약통이 걸을 때마다 달그락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리가 싫어 봉투를 장바구니 가장 아래로 눌러 넣었습니다. 소리를 눌러 넣듯이요. 계산대 앞은 짧게 줄이 섰습니다. 앞사람이 고기팩과 과자를 한꺼번에 올려놓는 동안 그 사람은 라면, 묶음 2개만 올려놓았습니다. 봉지의 비닐이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다른 건 없으세요? 그 사람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동자가 계산대 위를 훑었고 손이 지갑 안쪽의 칸을 눌러 확인했습니다. 그 손끝이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지폐의 모서리를 정리하듯 움직였습니다.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사이로 그 사람의 숨이 아주 얇게 빠져나갔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계산원이 영수증을 길게 뽑았습니다. 종이가 지익 소리를 내며 나왔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영수증을 건네받는 순간 그 사람은 반사적으로 영수증을 접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접는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영수증을 접는 게 아니라 비밀을 접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마트 밖으로 나오자 다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멀리서 들리는 버스 소리가 시장 천장 아래로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장바구니를 끌고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짧았지만 계단은 늘 길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빛이 부족했습니다. 위쪽 가로등 빛이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끊겼고 아래쪽은 늘 한두 칸이 더 어둡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철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장바구니 바퀴가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계단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계단에서 그 사람은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말이 맞을까요? 몸이 먼저 멈췄고 마음은 뒤늦게 따라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장바구니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한쪽 무릎만 살짝 굽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앉았습니다. 허리를 완전히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내려가면 일어나기 힘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 약봉투 안에서 알약통이 한 번 더 달그락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봉투를 더 깊숙이 눌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머리카락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사람은 입술을 한 번만 꼭 다물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접어넣은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도 있었습니다. 봉투는 얇고 누렇게 바랬고 겉면에 조심스럽게 적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글씨는 힘이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봉투를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꺼내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겠지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동작이 한 번에 되지 않아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등 힘줄이 도드라졌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또 한 칸. 바퀴 소리가 쿵, 쿵 울렸습니다. 아래쪽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장바구니를 잠깐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숨은 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 들어온 공기가 목에서 걸린 듯했고 기침이 한 번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기침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크게 하면 들키기 쉽고 들키면 물음이 따라오니까요. 대신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등은 아까 라면을 집던 그 손등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장바구니에서 라면 묶음을 먼저 꺼냈습니다. 다른 건 나중이었습니다. 라면은 먼저였지요. 냉장고 문 앞에서 그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냉장고는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라면을 안쪽에 넣었습니다. 봉지가 봉지 위에 올라갔습니다. 빈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끝낸 것처럼.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 접어넣은 영수증이 주머니 속에서 사각하고 한 번 더 울렸으니까요. 그날도 라면은 냉장고 안에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입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말들이 종이 안쪽으로 더 깊이 접혀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은 끝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가 벽처럼 서 있고 그 뒤로 차가운 공기가 얇게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왜를 묻지 못한 채 손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시의 반지하 부엌은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쪽에서 오래 새어나온 물이 마른 자국, 그 위로 다시 맺힌 습기. 형광등은 가끔 숨을 헐떡이듯 깜빡였고 그때마다 라면 봉지의 비닐이 한 번씩 빛을 꺾었습니다. 냉장고는 낮게 웅웅거리며 마치 이대로 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첫째가 라면 묶음을 하나 꺼냈습니다. 손에 쥔 비닐이 사각 울렸습니다. 둘째는 그 소리에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고 막내는 문 안쪽 포켓을 다시 살폈습니다. 물통, 소금 봉지, 구겨진 종이컵. 그 물통은 묘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먹을 건 없지만 마실 건 있다는 식으로 냉장고가 스스로 변명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일단 정리하자. 첫째가 그렇게 말했지만 정리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아서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습관 같은 것이었지요. 둘째는 야채칸을 힘주어 열었습니다. 칸이 덜컥 소리를 내며 빠져나왔고 그 순간 라면 봉지 몇 개가 함께 밀려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지가
툭 소리를 내며 부엌의 정적을 한번 찢었습니다. 둘째는 봉지를 주워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봉지 위에서 허공을 맴돌다가 멈췄습니다. 야채칸 안에는 비어있는 플라스틱 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뚜껑은 없고 통 바닥에는 검게 마른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반찬이었는지 알 수 없는 흔적. 있었다는 증거는 남았는데 있다는 건 없었습니다. 둘째는 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통이 타일 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막내는 아래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은 처음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면 봉지가 앞을 막고 있어 손목에 힘을 주어야 했지요. 서랍이 한번 튀어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더 세게 나왔고 그 안쪽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약봉지였습니다. 약국에서 흔히 주는 얇은 종이봉투가 아니라 병원에서 받는 비닐봉지. 봉지 겉면의 글씨는 습기에 번져 있었고 날짜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날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읽는 동안 눈이 더 빨리 깜빡였고 숨이 잠깐 끊어졌습니다. 둘째가 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약봉지를 받아든 둘째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손가락이 봉지 끝을 눌렀을 때 안쪽의 알약이 톡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지요. 첫째는 못 본 척하려 했습니다. 라면 묶음을 또 꺼내며 꺼낸 자리를 더듬어 새로운 봉지를 끌어올렸습니다. 라면 봉지는 쌓여 있었고 쌓인 모양이 너무 가지런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맞춰 넣은 것처럼 남은 걸 넣은 정리가 아니라 그것만 넣어야 했던 정리처럼 말입니다. 막내가 손을 뻗어 냉장고 안쪽 구석을 더듬었습니다. 라면 봉지 뒤쪽에서 종이 모서리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종이는 접혀 있었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접혀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는 습기에 젖었다가 마른 탓인지 손끝에 끈끈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막내는 종이를 잡아 빼려다 라면 봉지와 함께 끌려 나오는 바람에 멈췄습니다. 첫째가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지금 그걸 펼치지 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눈빛을 보고도 종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지 않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일 겁니다. 종이는 반쯤 펼쳐진 채 접힌 선들이 촘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쇄된 글자 몇 개가 보였습니다. 막내가 그 글자를 끝까지 읽지 못한 채 손을 멈췄습니다. 글자보다 먼저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숫자는 종종 사람을 때립니다. 말보다 빠르게. 둘째가 종이를 조금 더 펼쳤습니다. 납부라는 단어가 보였고 그 아래에 날짜와 금액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의 손끝이 글자 위를 스치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래쪽 구석에서 작은 도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도장은 번져 있었지만 완료라는 글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첫째가 종이를 빼앗듯 잡아당기지 않은 건 그 순간부터 손이 자기 것이 아니었던 탓이겠지요.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도 읽지 못했습니다. 눈은 종이를 보는데 시선은 어딘가 멀리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종이에 적힌 게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인 것처럼. 둘째는 약봉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약봉지 안에는 알약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 들어 있었고 어떤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칸은 먹었다는 뜻인데 먹었는데도 약봉지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건 약을 끝까지 먹지 못했거나 끝까지 먹지 않으려 했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요. 막내는 냉장고 문 안쪽 포켓을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소금 봉지 옆에 얇은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가장자리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막내가 봉투를 꺼내자마자
종이에서 냉장고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의 냄새, 습기와 시간이 눌어붙은 냄새. 봉투는 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봉투를 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신 둘째가 봉투 겉면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연필로 적은 듯한 글씨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름 같기도 하고 표시 같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숨을 크게 쉬려다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울음이 따라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냉장고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라면 봉지 사이에 아직 꺼내지 못한 종이들이 더 끼어 있을 것 같은 느낌.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뭔가를 가리기 위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둘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말 안 한 게 맞지? 막내는 대답 대신 봉투를 다시 포켓에 끼워 넣었습니다. 넣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다시 숨겨주는 것처럼. 부엌 바깥에서 누군가 차가운 바람에 창문을 건드렸는지 유리가 톡 하고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라면이 아니라 라면 뒤에 숨은 것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그 부엌에서 정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려고 손을 댄 순간부터 더 어지러운 진실이 손끝에 붙기 시작했으니까요. 첫째의 손은 종이를 접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접고 또 접고 주머니 가장 안쪽에 밀어넣는 법을요. 그날 밤 그 손은 종이를 접지 못하고 대신 하루를 접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시의 겨울밤은 같은 시각에도 각기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로, 누군가는 아이 신발끈을 매는 소리로, 누군가는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로 밤을 살았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반지하 부엌은 조용히 멀어졌고 멀어진 만큼 마음도 편해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착각하기 쉬웠지요. 첫째는 사무실 건물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잘 된 로비는 공기가 무겁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코트 기세는 바깥에 찬 공기가 조금 남아 있었고 그 찬 공기는 곧 사라졌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도로엔 차들이 흘러갔고 신호등 아래에서 사람들은 빨리 걷거나 빠르게 통화하거나 각자 급한 얼굴로 스쳤습니다. 첫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는 사이 손가락이 먼저 화면을 쓸었습니다. 습관처럼 알림을 내렸고 습관처럼 답장을 미뤘습니다. 답장을 미루는 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늘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더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사이로 첫째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은 휴대폰을 쥔 채로 다른 손은 가방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천장 조명이 그의 얼굴을 잠깐씩 번갈아 밝혔습니다. 밝아질 때마다 눈밑이 더 어둡게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프린터가 뽑아내는 열기 섞인 냄새, 누군가 커피를 쏟고 닦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달짝지근한 냄새. 첫째는 책상 앞에 앉자마자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책상 오른쪽 끝에 내려놓는 동작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사람을 내려놓고 이를 꺼내는 동작처럼. 그때 또 진동이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이름이 뜨고 잠깐 빛났다 꺼졌습니다. 첫째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을 뒤집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요. 그리고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눌러 적으면 뭔가가 해결될 것처럼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한국시의 학원 앞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학원 간판 불빛이 겨울 공기 속에서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한 번씩 새어나왔고 그 따뜻함은 바로 바람에 찢겨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목도리를 다시 감아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서 목도리 매듭이 한 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이 섞여 들렸습니다. 아, 여기야.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짜증을 냈고, 누군가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화를 냈습니다. 둘째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엔 알림이 떠 있었고,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내리는 손가락 끝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떨리는 건 춥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둘째는 즉시 허리를 숙여 아이의 패딩 지퍼를 올려주었습니다. 지퍼가 올라가며 지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로 그녀는 잠깐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아이의 장갑 한쪽이 떨어져 있자 둘째는 장갑을 주워 털어주고 아이의 머리카락에 붙은 눈송이 같은 것을 손끝으로 떼어냈습니다. 손끝은 바빴습니다. 바쁜 손끝은 마음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데 능숙했지요. 아이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둘째는 걸음을 맞추느라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췄을 때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켜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신호가 바뀌자 아이가 먼저 뛰려 했고 둘째는 아이를 한번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은 주머니 안에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울림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둘째는 그 울림을 진동이 아니라 재촉처럼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눌러서 멈출 수 있는 것처럼. 막내는 한국시의 작은 웨딩홀 상담실에서 견적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따뜻했고 조명은 부드러웠고 테이블 위의 꽃은 너무 새 것이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종이를 넘길 때마다 종이의 모서리가 탁 소리를 냈습니다. 막내는 그 소리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는 건 이해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시이기도 했지요. 막내의 휴대폰은 무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진동은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작은 곤충처럼 한 번씩 움직이는 진동. 막내는 휴대폰을 살짝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하는 숫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소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는 늘 급했고 숫자는 늘 지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숫자들, 보증금, 예식, 식대, 사진. 막내는 펜을 들어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 표시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더 헐거워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막내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숨이 차갑게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차가움이 가슴 깊숙이 닿는 순간 주머니에서 또 진동이 왔습니다. 막내는 그제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은 조명 아래에서 보기 좋게 정돈된 얼굴이 아니라 바람에 조금 찌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막내는 화면을 한번 스쳤다가 바로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는 동안 눈동자가 작은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읽는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
그러나 손가락은 끝내 답장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누르는 순간 해야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말이 많아지면 듣게 될 말도 많아지니까요. 세 사람의 밤은 서로 닿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는 밤은 편합니다. 서로의 표정을 보지 않아도 되고 서로의 침묵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첫째는 서류를 더미로 쌓았고 둘째는 아이의 숙제를 봐주며 국을 데웠고 막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 불빛 앞에서 잠깐 멈춰 섰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 모두는 지금 당장의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지금 당장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길어졌다는 걸 모른 채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휴대폰 알림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는 짧은 빛. 진동이 바지 주머니에서 한 번씩 울리는 작은 재촉. 세 사람은 그 재촉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눌렀습니다. 화면을 뒤집고 주머니를 누르고 옆으로 밀어두고. 밤이 깊어질수록 반지하 부엌의 형광등은 더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림도, 라면 봉지의 사각거림도, 약봉지의 가벼운 달그락거림도, 그 소리들은 지금 여기엔 없는데 이상하게도 귀 뒤쪽에서 계속 울렸지요. 첫째는 새벽에야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둘째도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막내는 집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멈췄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움직였습니다. 답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엄마가 대신 메워온 숫자였습니다. 식탁 서랍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습기를 먹어 부푼 탓인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자주 닫아둔 탓인지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끽하고 목이 잠기는 소리가 먼저 났지요. 그 소리에 세 사람의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시의 반지하 부엌. 냉장고에서 새어나온 찬 공기가 바닥을 타고 식탁 아래로 흘렀습니다. 타일의 물기 자국은 마른 듯 하다가도 다시 반짝였고 형광등은 깜빡일 때마다 식탁 위 먼지를 한 번씩 띄웠습니다. 먼지는 가볍게 떠올랐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말도 그런 식으로 떠올랐다가 입술 사이에서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첫째가 서랍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힘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힘을 주면 마음이 먼저 부러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마치 숨을 빼듯 당겼습니다. 서랍이 툭 하고 풀렸고 그 작은 소리가 세 사람의 귀에 크게 박혔습니다. 서랍 안에는 자잘한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무줄 몇 개, 낡은 볼펜, 메모지, 작은 약통 뚜껑,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렇게 바른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는 얇고 모서리는 조금 젖었다가 마른 듯 울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봉투를 짚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봉투에 닿기 전 손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마치 봉투가 종이가 아니라 뜨거운 무엇인 것처럼. 둘째가 대신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봉투 끝을 집어 올렸고 봉투는 생각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거운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종이 안에 들어있는 게 종이가 아닐 때 종이는 늘 무겁습니다. 봉투를 들어 올리자 서랍 바닥에서 또 다른 봉투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습니다. 봉투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고무줄에 묶여 있었고 고무줄은 오래 당겨진 사람의 허리띠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묶은 고무줄을 보는 순간 막내가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습니다. 고무줄은 정리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들을 모아두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첫째가 결국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봉투의 울퉁불퉁한 결을 느끼며 봉투 속 종이들이 서로 부딪히는 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냉장고라면 봉지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비닐이 아니라 종이가 내는 사각거림인데도 이상하게 같은 결이었지요. 둘째는 봉투 겉면을 먼저 보았습니다. 겉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잉크가 아니라 연필. 지우면 사라질 수 있는 글씨. 그런데 글씨는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 둘째의 입술이 한번 굳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봉투를 넘겼습니다. 미영. 또 하나. 준호.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겹친 시선은 부딪히지 않고 서로를 피했습니다. 피하는 건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피한다는 말을 쉽게 믿지요. 하지만 그날의 피함은 배려가 아니라 겁이었습니다. 겁이 나면 눈이 먼저 피합니다. 막내가 봉투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다른 봉투보다 얇아 보였고 그 얇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 건 별거 아니겠지 같은 기대가 잠깐 스쳤다가 바로 내 건 더 숨겼겠지로 바뀌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봉투에 접힌 모서리를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봉투 종이는 오래 만져진 종이처럼 매끈해져 있었고 그 매끈함이 어떤 시간을 암시했습니다. 이 봉투는 한 번 열리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열었다가 다시 접고 다시 접고 다시 끼워 넣고 누군가가 혼자 반복한 동작들이 종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가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고무줄이 탁하고 튕기며 식탁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막내가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봉투들이 펼쳐지며 식탁 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봉투 사이로 영수증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왔습니다. 영수증의 끝은 날카로웠고 숫자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둘째는 영수증 한 장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손끝이 종이에 열감없는 차가움에 닿았습니다. 영수증 위에는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고 가운데쯤 이자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다음 줄에는 날짜. 그 날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첫째가 이번 달만 좀이라고 말하던 날과 비슷한 시기였지요. 기억은 때때로 날짜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숫자로요. 막내는 자기 봉투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송금이라는 단어도 보였습니다. 막내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삼키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더 펼치지 않았습니다. 펼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일 테니까요. 첫째는 결국 한 장을 펼쳤습니다. 납부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번져 있었지만 완료는 또렷했습니다. 첫째의 손이 도장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도장이 왜 이렇게 선명한지, 그 선명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려는 듯 했지요. 그 순간 냉장고에서 웅 하는 소리가 한 번 더 깊게 들렸습니다. 마치 냉장고가 봉투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듯이 둘째는 봉투들을 한 줄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미영, 준호. 이름이 식탁 위에 줄을 섰습니다. 이름은 늘 줄을 서면 약해 보입니다. 누군가가 검사하는 자리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 검사대 위에 놓인 건 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이름들을 불러왔는지 그 방식이 봉투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막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문장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가면 언제부터 우리 대신이 붙을 것 같았고 대신이 붙는 순간
누구의 책임인지가 선명해질 테니까요. 책임이 선명해지는 건 그날 밤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봉투들을 다시 모으려다 멈췄습니다. 모으는 건 쉬웠습니다. 고무줄로 다시 묶으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묶는 순간 봉투가 다시 숨겨진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숨기는 건 어머니가 하던 일인데 이제 자식들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셈이었지요. 둘째가 손끝으로 식탁 밑을 더듬었습니다. 봉투들이 있던 서랍 아래쪽, 손이 닿기 어려운 깊은 곳. 그녀의 손끝이 뭔가 딱딱한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종이책의 모서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지금 봉투로도 버거운 밤이 더 무거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막내는 그 손끝을 봤습니다. 둘째의 손끝이 무엇을 만졌는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은 만지는 순간에 손이 알려주니까요. 그들은 봉투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적힌 이름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처럼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말 대신 남긴 글씨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글씨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투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가 굶은 날을 적어둔 수첩이었습니다. 접수창구 유리는 차가웠습니다. 유리 너머 사람의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한 박자 늦게 들려왔지요. 그 한 박자 사이에 세 사람의 숨이 먼저 굳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시의 병원은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은 친절이 아니라 규칙처럼 일정했고 그 규칙 속에서 사람들은 더 초라해지기도 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밀려나갔습니다. 밀려나가는 공기 사이로 소독약 냄새가 따라 나왔고 바닥은 지나치게 반짝였습니다. 반짝이는 바닥은 늘 여기선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나란히 서면 가족 같아 보여서 가족 같아 보이면 죄가 더 선명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첫째는 한 발 앞에, 둘째는 조금 뒤에, 막내는 두 사람 사이를 어정쩡하게 메우며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은 한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천장을, 누군가는 번호표 모니터를, 누군가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접수창구 앞엔 작은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한글로 적혀 있었고 진료 접수, 수납, 보험 같은 단어들이 정갈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갈한 글씨가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글씨가 정갈하면 그 아래에 있는 현실도 정갈하게 정리될 것 같지만 현실은 늘 정갈하지 않았으니까요. 둘째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서 가져온 영수증 몇 장, 봉투 한 장, 그리고 약봉지에 적혀 있던 병원 이름을 메모한 종이. 그녀는 종이들을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누르는 동작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떠오르지 않게 누르는 동작 같기도 했지요. 창구 안쪽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친절한 얼굴은 늘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은 돌아오니까요. 저 김정자 어르신 혹시 기록이.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탁탁탁. 그 소리는 병원에서는 흔한 소리인데 그날은 숫자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생년월일 아세요? 둘째가 생년월일을 말했다. 첫째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그 숫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머니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새삼 확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은 때로 어머니를 역할로 기억하고 사람으로 기억하는 건 늦게 옵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멈춘 손은 잠깐 공중에 떠 있다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듯 확대했고 그 다음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상상을 했습니다. 미납이 있다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진료 기록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오래전에 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직원이 말했다. 목소리는 건조하지 않았지만 과하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납은 없으세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둘째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금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은 끝까지 다행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곧바로 다음 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항상 맞춰서 내셨어요. 날짜도 거의 일정하고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맞춰서라는 단어가 둘째의 귀에 걸렸습니다. 첫째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막내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같은 그림을 봤을 것입니다. 반지하 부엌에서 라면을 정리하던 손, 시장에서 영수증을 접던 손, 계단에서 숨을 고르던 손. 그 손이 병원 수납 창구에서 항상 맞춰서 돈을 내고 돌아가던 장면. 둘째가 물었습니다. 억지로 차분하게 물어야 대답이 더 길게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럼 최근의 약은? 직원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익숙한 손은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채 일을 해야 하는 손이었지요. 같은 약이 반복 처방돼요. 고혈압 약이랑 위장약 그리고 기침약도요. 기침약이라는 말에서 첫째의 목젖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목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그 동작은 감기 걸린 사람의 동작이 아니라 마음이 올라오는 걸 막는 동작이었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그 질문 뒤에 달라붙은 말들은 길었습니다. 혹시 누가 같이 오신 적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오셨어요. 혼자라는 단어가 이 병원의 따뜻함을 한 번에 식혔습니다. 병원은 따뜻한데 어머니는 혼자였다. 그 둘이 함께 놓이는 순간 따뜻함은 따뜻함이 아니게 됩니다. 따뜻함은 더 외로운 것이 되지요. 창구 옆에 앉아있던 사회복지사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지사는 세 사람의 표정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목소리가 금지되어 있지요. 하지만 큰 목소리보다 더 금지된 건 어떤 진실을 크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들이세요? 어르신이 지원 상담은 몇 번 받으셨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본인이 다 챙겨오셨어요. 서류. 그 단어가 식탁 위 봉투들과 겹쳤습니다. 어머니가 늘 괜찮다던 말도 겹쳤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세 사람은 그제야 확실히 보았습니다. 둘째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른 것이 아팠습니다. 첫째는 복지사의 말 중 본인이 다 챙겨오셨어요 라는 부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창구 유리를 봤습니다. 유리 너머에 있는 건 직원이 아니라 어머니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약 봉투를 품에 넣고 수납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 막내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더듬었습니다. 그 더듬는 습관은 반지하에서 봉투를 더듬던 둘째의 손끝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답습니다.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요. 병원을 나오는 길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쳤습니다. 세 사람은 그 바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듯이요. 바람 속에서 둘째가 약국 쪽을 바라봤습니다. 약국 간판은 한글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그 빛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약국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끝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뭔가를 더 사야 할 것 같고, 사면 더 알아야 할 것 같고, 알면 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말없이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봉투들은 주머니 속에서 사각 울렸습니다. 그 사각거림은 엄마가 해온 일의 소리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잠깐씩 얼굴을 비추는 동안 세 사람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반지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둘째는 문손잡이를 잡고 한 번 멈췄습니다. 첫째는 뒤에서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막내는 주머니 속 봉투를 다시 쥐었습니다. 마치 봉투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문을 열자 부엌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웅웅거렸고 식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봉투들이 떠 있었습니다. 둘째는 식탁 서랍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랍 아래쪽 손끝이 닿았던 딱딱한 모서리. 그 모서리는 그들 눈앞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첩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수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작아서 더 잔인했습니다.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았다는 건 숨겼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식탁 서랍 아래쪽 손끝이 걸렸던 딱딱한 모서리는 낡은 표지였습니다. 둘째가 그걸 꺼내 올릴 때 종이의 마른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묻은 습기 냄새, 연필심 가루 같은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한번 스친 라면, 스프에 짠내가 섞인 냄새. 표지는 손때로 매끈했고 모서리는 달아 둥글었습니다. 자주 꺼내 보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달았을까? 자주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눌렀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눌러서 더 깊이 숨기기 위해. 첫째는 봉투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막내는 수첩이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고 그냥 한 번 더 숨을 삼키기 위한 동작이었지요. 둘째는 수첩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펼치기 전에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 번 눌렀습니다. 종이를 달래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끝나자 손가락이 표지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가 사각하고 울렸습니다. 냉장고 속 라면 봉지가 울리던 소리와 같은 결이었습니다. 소리가 비슷하다는 건 어쩌면 그 둘이 같은 시간을 살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첫 장은 공백이었습니다. 완전히 빈 건 아니고 연필로 희미하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웠던 흔적. 지웠다는 건 적었다는 뜻입니다. 적었다는 건 망설였다는 뜻이고 망설였다는 건 남겨야 하는 것과 남기면 안 되는 것 사이에서 오래 서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둘째가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글씨가 보였습니다. 글씨는 정갈하지 않았습니다.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꾸밈이 없었습니다. 꾸밈이 없다는 건 들킬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들키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게 두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연필로 적힌 줄들이 날짜처럼 보였고 그 옆엔 짧은 표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라면이라는 단어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기호처럼 숫자 하나가 반복되었습니다. 1, 1, 1, 그리고 가끔 0. 숫자 옆에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약이라는 글자, 반이라는 글자, 완료라는 글자. 도장 없이 연필로만 써내려간 완료는 도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첫째는 숨을 내쉬지 못한 채 수첩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다보는 얼굴이 아니라 떨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막내는 손바닥으로 자기 무릎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누르는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둘째는 한 줄을 따라 읽다가 손끝으로 그 줄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읽는 건 눈으로 하는데 왜 손끝으로 확인할까? 손끝이 먼저 믿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손끝은 속이기 어렵지요. 수첩의 중간쯤 종이 사이에 얇은 영수증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병원 수납 영수증 같은 형태였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고 금액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완료 도장이 찍힌 자리. 종이에는 접힌 선이 촘촘했습니다. 접고 또 접고 또 접은 선. 어머니는 영수증을 접는 동작으로 마음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접어야 주머니에 들어가고 주머니에 들어가야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야 아무 일도 없는 척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가 영수증을 빼내려다 멈췄습니다. 영수증을 빼내면 수첩이 더 기록처럼 보일까봐, 더 증거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첩은 증거가 아니라 생활이었고 생활은 증거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첫째가 손을 뻗었습니다. 수첩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 가장자리, 종이가 달아있는 모서리를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그 모서리는 오래된 동전처럼 반들반들했습니다. 반들반들해진 건 손때 때문이 아니라 계속 접고 눌렀기 때문이었겠지요. 마치 이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눌러버린 것처럼. 막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영 이건.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을 말로 끝내는 순간 그 영이라면 영이 아니라 하루 영으로 커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루 영은 먹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비워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비워낸 하루. 둘째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이 이어지고 일이 이어지고 영이 끼어 있고 그 옆에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짧았고 짧아서 더 선명했습니다. 이자, 관리, 약, 기침, 완료. 단어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말 같았지만 수첩에서는 한 줄에 붙어 있었습니다. 밥과 이자가 한 줄에 붙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루를 쪼갰는지 보여줍니다. 밥을 쪼개서 이자를 메웠고 숨을 쪼개서 약을 버텼고 시간을 쪼개서 봉투를 만들었겠지요. 첫째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손끝에서 시작해 팔꿈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종이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읽으면 기억을 잃게 될 테니까요. 자신이 이번 달만이라고 말하던 날, 다음 달엔 갚을게라고 웃던 날, 괜찮아, 엄마라고 말하던 날. 그 말들이 수첩의 숫자, 옆에 줄을 서게 될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한 장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종이 가장자리에서 작은 털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연필심 가루가 아니라 종이가 부서진 가루였습니다. 기록이 오래되면 종이는 부서집니다. 사람의 살이 아니라 종이가 먼저 닳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닳게 해서 자기 살을 조금 덜 닳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과 목소리는 이미 종이보다 더 먼저 닳아 있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들은 그 말처럼 혼자였으니까요. 막내가 수첩에 끼워진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메모지 위에는 단 한 줄이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더 작았고 더 눌려 있었습니다. 눌려 있다는 건 힘을 줬다는 뜻입니다. 힘을 줬다는 건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괜찮다 말하면 애들이 잊는다. 막내는 그 줄을 끝까지 읽고 나서 메모지를 뒤집어 보지 못했습니다. 뒤집으면 더 있을까봐, 더 있으면 더 무너질까봐. 그는 메모지를 다시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끼워 넣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숨기려는 손길이 아니라 부러뜨리지 않으려는 손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망가뜨리고 싶진 않은 손길. 둘째가 수첩을 덮으려다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근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날짜 대신 짧은 표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 옆에 어쩐지 더 힘이 빠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라면 1, 약 반, 완료. 완료라는 단어는 어디가 완료였을까요? 빚이 완료였을까요? 약이 완료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숨기는 일이 완료였을까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뀔 것 같았으니까요. 완료가 아니라 끝으로. 첫째가 식탁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겉면의 이름들이 수첩의 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둘째는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수첩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림은 계속되었고 그 소리는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막내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문장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우린 뭐부터 해야 돼? 그 질문은 미안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울자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늘 행동을 부릅니다. 행동이 없으면 질문은 고문이 되지요. 둘째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덮는 동작은 끝내는 동작이 아니라 꺼내놓는 동작이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동작. 식탁 위에 수첩을 그대로 두는 동작. 첫째는 봉투 묶음을 한쪽으로 밀어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 손이 더 이상 회피의 손은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냉장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라면이 보이는 냉장고가 아니라 밥이 없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 무엇을 채울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비어 있는 곳 앞에서 결단을 배우니까요.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 몫을 돌려놓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물에 부딪힌 쌀알이 사각사각 울렸고 그 소리가 라면 봉지의 사각거림을 덮어버렸지요. 처음으로 이 집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시 반지하 부엌. 형광등은 여전히 차가운 빛을 냈지만 그 빛 아래에서 둘째의 손은 따뜻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수도를 틀자 물소리가 터졌고 그 물소리는 좁은 부엌벽에 부딪혀 더 크게 울렸습니다. 둘째는 쌀통을 열었습니다. 쌀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얇게 깔린 쌀알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그 얇음이 어쩐지 수첩의 영과 닮아 보였습니다. 둘째는 망설이지 않고 쌀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남은 걸 털어내듯 모으지 않았습니다. 한 주먹, 또 한 주먹. 쌀이 그릇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는 분명히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사라진 게 많았기에 있다는 소리는 더 낯설었습니다. 막내는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라면 봉지들이 여전히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봉지들을 꺼내어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봉지가 식탁에 닿을 때마다 툭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쌓여있던 죄책감이 하나씩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첫째는 아무 말 없이 봉지들을 받아 박스에 담았습니다.
담는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빨리 담으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서요. 그는 느리게 한 봉지씩 봉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듯 담았습니다. 둘째는 쌀을 씻었습니다. 첫 물이 탁해져 흘러나갔고 둘째는 물을 버렸습니다. 버리는 동작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야 할 건 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었으니까요. 둘째는 두 번째 물을 받았습니다. 쌀알이 그릇 안에서 굴러다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쌀을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쌀알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그 촉감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손에선 이 촉감이 얼마나 오래 사라져 있었을까요? 첫째는 식탁 위 봉투들을 한 줄로 다시 놓았습니다. 성우, 미영, 준호. 이름들이 다시 줄을 섰습니다. 이번엔 검사대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줄이었습니다. 첫째는 봉투를 하나씩 열어 안쪽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종이들이 사각 울렸습니다. 사각거림이 이제는 라면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종이로 들렸습니다. 숨김이 아니라 정리로 들렸지요. 첫째는 펜을 꺼냈습니다. 낡은 볼펜이 아니라 자기 가방에서 꺼낸 새 펜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날짜를 적고 항목을 적고 금액을 적었습니다. 이자, 관리비, 병원비, 약. 단어들이 종이 위에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수첩 속 단어들이 이제는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겨져 있던 단어들이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냉장고 문 안쪽 포켓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봉지를 손끝으로 만지며 잠깐 멈췄습니다. 소금은 눈물처럼 작고 돈처럼 무거웠고 양심처럼 남았습니다. 막내는 봉지를 다시 내려놓고 대신 냉장고 안쪽 구석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또 다른 봉투가 있을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숨겨진 것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나오면 끝까지 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가 밥솥을 꺼냈습니다. 밥솥은 깨끗했습니다. 깨끗한 건 자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밥솥 안쪽을 한번 닦고 씻어둔 쌀을 넣었습니다. 물을 맞추는 손길이 잠깐 멈췄습니다. 몇 인분이라는 표시를 보며 그녀는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 인분을 맞췄을까요? 아니면 한 인분도 맞추지 않았을까요? 둘째는 표시선보다 조금 더 위로 물을 채웠습니다. 꼭 그만큼을 더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족했던 시간을 물로라도 채우려는 사람처럼. 밥솥 뚜껑이 닫히고 버튼이 눌렸습니다. 띵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반지하의 겨울밤의 시작이라니. 시작은 늘 따뜻한 계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추운 밤에서 시작이 났습니다. 막내는 라면 봉지 박스를 들고 현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가 한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닿으며 툭 소리가 났고 막내는 봉지를 주워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봉지를 보면 수첩의 0이 떠올랐고 봉투의 완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봉지를 박스에 넣지 않고 싱크대 옆에 한 봉지만 따로 놓았습니다. 버리겠다가 아니라 잊지 않겠다에 가까운 배치였습니다. 밥이 익는 동안 그 봉지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테니까요. 흔들려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종이를 정리하며 자신의 봉투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예전처럼 촘촘히 접지 않았습니다. 접되 접어 숨기지 않았습니다. 접어도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적힌 자기 이름을 손끝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 이름은 어머니가 적은 글씨였고 그 글씨는 이제
어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국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꺼냈습니다. 반찬이 없으니 국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 봉지를 조금 뜯었습니다. 소금을 넣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많이 넣으면 짤까봐가 아니라 짠맛이 너무 익숙해질까봐. 그녀는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파가 칼 아래에서 잘릴 때마다 톡, 톡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살림의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했던 소리. 막내는 식탁에 수첩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덮은 채로 식탁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덮인 수첩은 경고 같았습니다. 다시 덮지 마라. 그런 말 같았지요. 수첩 옆에는 봉투 묶음이 놓였고 봉투 옆에는 첫째가 적은 메모지가 놓였습니다. 메모지엔 날짜와 항목과 금액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적혔습니다. 짧은 문장. 첫째가 적었는지, 둘째가 적었는지, 막내가 적었는지 알 수 없는 문장.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장이 끝나지 않은 건 그들이 아직 어떻게를 다 모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달라집니다. 엄마가 해서 우리가로. 밥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 틈으로 하얀 김이 새어나왔고 부엌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 잠깐 맴돌았습니다. 그 김이라면 스프 냄새 대신 밥 냄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밥 냄새는 늦게 오는 냄새입니다. 익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그 기다림을 얼마나 포기했을까요? 그 포기 위해서 자식들은 오늘의 시간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말이 아니라 변명이 될까봐. 내일부터 정리해. 내가 먼저.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는 대답 대신 밥솥 앞에 섰습니다. 밥솥의 취사 중 불빛을 바라보는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눈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이 되기 직전의 멈춤이었습니다. 반지하 부엌의 냉장고는 여전히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웅웅거림은 더 이상 혼자 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 더는 엄마 혼자 열어야 하는 문은 없었습니다.